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우산도 없이 택시도 잡지 못한 채 그냥 뛰었습니다. 요양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복도 끝 작은 의자 위에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담요는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식어서 굳어버린 죽 한 그릇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작고 야윈 어깨가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천천히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선이? 내 며느리 은서 맞니? 네, 어머니. 저 은서예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나 좀 데리고 가. 나 여기 너무 무서워. 나 버리지 마. 응? 나 여기 혼자 있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늘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오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도 모를 채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다르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네 식구가 함께였던 그 시절이요. 아들 준호, 딸 서윤 쌍둥이였습니다. 두 아이가 생일이 되면 저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윤이는 미역국을 잘 먹었지만 준호는 미역국보다 소시지 볶음을 더 좋아했지요. 그래서 저는 생일마다 꼭 챙겼습니다. 소시지 볶음에 계란말이까지. 엄마, 오늘도 소시지다?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가 부도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사람들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우리 부부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그날 밤 결국 우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회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나보고 어쩌라고. 소리를 지르다 문득 고개를 돌렸더니 방 구석에서 준호와 서윤이 꼭 붙어 앉아 두 손을 잡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삿짐을 챙기던 날 준호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현관을 나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저한테 달려와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랑 살래. 서윤이랑 같이 살래. 엄마 왜 나 보내는 거야? 엄마가 나 버리는 거야? 이제 우리 엄마 아니야?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서윤이도 울면서 오빠 소매를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가지 마, 오빠 데려가지 마. 남편이 준호를 떼어냈습니다. 준호야, 가자. 싫어.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지는 동안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엄마와 딸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얘기는 오래도록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저 혼자 서윤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몸이 자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손으로 가장 후회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윤을 중국 친정 어머니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서윤은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을 때 서윤이 갑자기 제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나 가기 싫어. 엄마 말 잘 들을게. 밥도 할게. 설거지도 할게. 엄마 나 보내지 마. 5살짜리 아이가 제 재킷 자락을 쥔 손이 얼마나 꽉 쥐어졌는지 저는 그 손을 차마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서윤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응. 서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탑승구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을요. 낡은 아파트,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학교에서는 늘 1등이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시장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했습니다. 무역회사 회계 보조까지 혼자 배웠습니다. 중국어는 물론이고 나중엔 영어, 일본어까지 익혔습니다. 그 실력으로 결국 상하이의 큰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팀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계약을 따내고 여러 나라 바이어와 협상을 이끌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곁에서 키웠다면 얼마나 더 많이 웃으며 자랐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서윤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서윤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오는 게 반갑고 좋기도 했지만 현실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강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왔을 때 저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낯설고도 그리웠는지 서윤은 낡은 방을 둘러보다가 제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 손을 쥐었습니다. 엄마 손이.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몸이 채 낫지 않았지만 일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신 갈게. 아니야, 사무실에서 일만 하던 너가 어떻게 청소 일을 하니 안 돼. 엄마 어떤 일이든 잘 마무리해야 하잖아. 내가 잘 말씀드리고 며칠이라도 해볼게. 그렇게 서윤이 저 대신 한강푸드 청소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급하게 다른 사람 자리를 대신 채운 거라 회사 이름 하나 제대로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일을 나가던 서윤이 어느 날 퇴근 후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 회사 아빠 회사야. 로비에서 대표이사 사진을 봤다고 했습니다. 강태욱?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 회사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구나. 서윤은 회사 안에서 아들 민철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의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중국어 계약서를 발견했고 밤새 들여다본 서윤의 얼굴이 새벽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국 현지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민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헤어진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오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새어머니의 방해로 번번이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 민철이 더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어요. 준호한테 중요한 일 맡기시면 안 돼요. 가기 싫었던 유학도 사실은 새어머니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준호를 해외에서 좀 더 배우고 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준호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자기를 멀리 보내놓고 그 자리를 민철이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와서도 준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준호의 자리는 언제나 어정쩡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준호는 방에 혼자 앉아 어릴 적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지,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지, 그런 준호에게 서윤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온 준호는 처음에 서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나야. 서윤이.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건데? 서윤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이 사진 갖고 있어. 5살 때 남매가 손잡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빠 생일마다 엄마가 혼자 미역국 끓이고 소시지 볶음이랑 계란말이 만들어서 오빠 몫을 따로 챙겨놨어.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남 버려진 줄 알았어.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준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들어와. 그날 밤 두 남매는 처음으로 서로의 2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만나러 갈래? 준호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매가 함께 찾아간 곳은 낡은 빌라 맨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삐걱거리는 문 앞에 섰을 때 준호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윤 뒤에 서 있는 준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두툼하게 부어있고 일하다 다친 무릎 때문에 살짝 절뚝이는 엄마를요. 그 모습을 본 준호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냉장고 하나, 창문은 결로로 얼룩지고 벽지는 군데군데 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산 지 얼마나 됐어? 몇 년 됐지, 뭐. 나 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 가자.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데서 사는 거 내가 못 봐. 이삿짐을 옮기는 날 준호가 혼자 짐을 들다가 잠깐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그동안 못다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새 집에서 밥을 먹으며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안부 모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소식을 물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공기 좋고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준호 목소리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서윤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야, 우리 한번 직접 가보자.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날 밤에도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은 거였는데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따라 들어간 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창문 하나, 녹슨 침대 프레임,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가 혼자 식은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제가 비를 맞으며 달려온 이유였습니다. 준호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들었는데 사실 멀쩡하신 날이 더 많으세요. 약도 자꾸 줄여달라는 연락이 와서 준호가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요. 보호자분이 자주 오시지 않아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준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공기 좋고 시설 좋은 데 모셨다더니 저도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에 준호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왜 이런데 왜 여기에?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왔구나. 할미 여기 너무 무서웠어. 밥도 혼자 먹고 아무도 안 오고. 할미 이제 집에 가면 안 되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할머니 손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들은 날 여기 버렸는데 며느리가 데리러 오네. 저는 울먹이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 못 버려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서윤과 준호는 함께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중국 거래처, 페이퍼 컴퍼니, 해외 송금 내역. 모든 흐름의 끝에 민철이 있었고 새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강태욱 씨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강태욱 씨가 우연히 저를 마주쳤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찬 채 계단 난간을 붙잡으며 걸레질을 하고 있는 저를요. 그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퇴근 후 혼자 약을 먹고 잠드는 모습, 쉬는 시간에도 벽에 기대 눈을 감는 모습을 그 이후로 그는 조용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를.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5살 쌍둥이 사진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민철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회사는 더 커질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정상 계약이 아닙니다.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외 유령회사, 불법 송금, 기술 유출, 스크린에 자료가 펼쳐지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욱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어? 새어머니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 애들 말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왔고 민철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고 대견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식탁?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방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반찬을 집으셨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얹어드렸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야 이게 집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집 같구나.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잃었고, 너무 오래 아팠고, 너무 오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은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혹시 지금 오래 연락 못한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하루 용기 내서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